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중에 주택 대출 규제 완화가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청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당 정책위 의장도 맡고 있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원님께서 여당의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죠? 그 이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지금 이 주택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는 이 집값을 절대로 안 내리겠다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늘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값이 10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뉴스 보셨죠? 네네. 네, 이게 벌써 2년 전에 비하면 3억이나 뛴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그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는 이 집값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자, 아하. 인정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많이 비싸니까 사고 싶으면 빚을 내서 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 이런 맥락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님, 당권 주자기도 하시죠. 네. 의원님께서 이제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는데, 네. 그 LTV 90%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9억까지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네, 일견 들으면 그냥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하는 정책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청년이시고 또 주거 빈곤층이시죠. 그럼 이분들한테 9억을 빌려줘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쳤을 때 네. 그 9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평생 일하면서 빚만 갚으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고 네. 게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시세 차익이 2년에 비해서 3억이나 뛰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소득을 굉장히 아득하게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예. 죽도록 일해서 9억 갚으라는 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 예. 그 20대 청년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다 변동금리입니다. 아하. 그리고 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전체 잔액의 절반 정도가 이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차주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이 전체 잔액 중에서 66%가 또 변동금리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됐었지만 금리가 오를 것 같은 이제 여러 시그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을 때 그 어마어마한 상환 부담 누가 책임집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송영길 의원님이 책임지실 건 더더욱 아니면서 예. 이렇게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말씀을 무책임하게 하시는 거는 네. 이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청년들 또 주거 약자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거나 혹은 해소하는 걸 그냥 포기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민주당 그 당대표 후보죠. 네. 송영길 의원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제가 좀 드리자면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현실상 그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의 그 현금으로는 자신들의 자산으로는 구입이 어렵다. 그러므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현금 없는 청년들은 집을 사기 어렵다. 그래서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송영길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한 90년대 후반쯤에 하셨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지난 박근혜 정부의 2016년에 그 빚내서 집 사라 그 정책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이 하우스 푸어의 현실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네. 그 부적절한 이유를 모르시면 반성하셔야 되고 알고도 그렇다면 정말 잔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정말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80년대부터 좀처럼 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을 안 풀어서도 아니에요. 네. 집이 없어서 80년대부터 공급을 굉장히 늘렸죠. 그래서 이제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4%입니다. 가구보다 집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안 빌려준 것도 아니고 특히나 2000년대 이후부터 이 주택금융이 본격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가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50% 후반대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집을 지어도
송영길 의원님 말씀처럼 돈을 빌려줘도 진짜로 집 없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집이 주거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정부의 시각 때문이고 정책 위반자들의 시각 때문이고 전 송영길 의원님의 말씀은 이 시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190%가 넘었는데 네. 여기서 무슨 빚을 어떻게 더 지라는 말씀이신지도 모르겠고 예.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왜 그렇게 반복하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청년들한테 왜 그러시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분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네. 0481님께서는 그럼 정의당에서 대책을 주세요. 대출 안 해줘서 집을 못 사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정의당에서 이 부동산 정책의 대책과 대안을 세우는데 가장 핵심은 방금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의 최대 목표를 첫째도 주거 안정, 둘째도 주거 안정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이랑 주택이 더 이상 그 가격이 지금처럼 치솟지 않도록 그 값을 일단 안정화를 시켜야 될 거고 네. 이게 투기 대상으로 매력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로소득 제대로 환수하고 보유세 제대로 인상해야 되고요.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공공주택으로서의 성격을 보장하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 네. 예를 들면 지금 3기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것들 전부 다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 정도의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네. 물론 이 LH 포함한 공직자들 도덕적 해이도 단호하게 엄단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폭등하는 집값에 올라타는 거 말고는 사실 노후 대책도 또 자산을 형성할 대책도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 예. 그렇지 않다. 사회 안전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드리는 것. 네. 그렇게 해서 국가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 그 자체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처음에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지지율 떨어지고요. 지난 4.7 재보선에서 공공 개발을 대규모로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 반대표를 던졌다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민심을 잘못 해석한 것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정책에 대한 추진이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민심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대로 정말로 공공임대주택을 정확하게 공급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핀셋 대책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그 정책에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잘못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종부세 완화 관련해서도 또 민주당에서 막 얘기 나오다가 예. 그 자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있으니까 뭐 최근에는 조금 잦아든 느낌인데요. 네. 작년 7월만 하더라도 기재위에서 종부세 인상안을 통과시킬 때 소위도 제대로 안 꾸린 상황에서 허겁지겁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가지고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통과시킨 종부세 인상된 종부세의 이 고지서도 나가기 전에 법 개정 1년도 안 돼서 선거에서 졌다는 이유로 이걸 다시 완화하겠다. 정책 기조를 뒤집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데 누가 정부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을 믿겠습니까? 네, 지금 종부세 완화에 대한 그런 입장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는 그동안 줄곧 투기 공화국 해체를 강조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 네, 앞서 말씀 주신 정의당의 대안을 좀 제가 다시 되살려 보면 네. 공공 임대 등의 공공 주거를 공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네. 집값 안정을 이루어내서 주거권을 확보하자 이것이 대안이라고 이해가 된 데가 맞는 겁니까? 예, 그러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직자 기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LH 개혁 등 공직자 기강. 네. 네, 내부 정보 이용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주거 정책은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네. 정의당에서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해 오고 계시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오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기 대해서 반대 입장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우려를 계속 드러내고 있죠. 이런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주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협력적인 국민들의 어떤 노력을 통한 강도 높은 거리두기 없이 네. K-방역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행정명령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협력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 그 명령을 착실하게 이행해서 말하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손실을 감당했었던 소상공인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지갑 핑계나 대면서 외면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일단 지갑을 얘기를 해도 이 재정 지출 규모만으로 따져도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한 추경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규모입니다. GDP 아직까지요? 3.4%밖에 네. 되지 않고요. 네. 게다가 이거는 단순히 어떤 금액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무수한 위기들 속에서 그때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협력을 요청해야 할 텐데 네. 나중에 그렇게 협력에 응한 결과가 이런 배반이라면 어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또 함께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헌법 23조에는 분명히 이 공공 필요에 대한 재산권 수용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걸 법률로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이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소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급 시점을 법률이 제정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는 걸 텐데 네.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이 행정명령이 떨어진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말이 되겠죠. 그건 소급이 아니라 그냥 그 기준부터가 맞는 상식이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 손실보상 법률 제정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거리두기 시행 초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 법률을 만들었으면 소급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네. 그때도 이 기재부가 계속 미적거리면서 시간 끌어놓고 이제 와서 소급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여야 막론하고 국회에서는 이 소급을 포함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의당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